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주목하는 CES 2026이 개막을 했습니다. 젠슨 황 CEO의 기조 연설이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요. 이 자율주행과 로봇을 포함한 피지컬 AI가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고 다시금 좀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넓은 관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가져가 봐야 할 전략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CES를 보면서 결국은 올해에도 AI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여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젠슨 황 CEO가 기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의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늘어났는데, 내용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알매가 별로 없었다라는 또 평가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점 피지컬 AI에 대한 강조, 이런 부분도 여기에다가 이제 사실 시장에서 조금 약간 의외였던 부분들은 역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들, 로보택시와 관련된 얘기들이 부각이 된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젠슨 황 CEO를 비롯해서 이번 이제 결국 CES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피지컬 AI가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는 아마도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기술 경쟁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것이고, 결국은 이제 피지컬 AI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기존의 AI가 이제 두뇌의 역할을 한다라면은 여기다가 이제 뭔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곁들일 수 있는 로보틱스 산업과 이제 결합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AI와 로보틱스 산업의 결합이 피지컬 AI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이런 산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고, 더군다나 단순히 이것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개발이라든가 뭔가 시험의 단계였다면은 이제 산업에 적용을 시키고 또는 실생활에 이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이제 넘어간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이제 이번 CES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이번에 어떤 CES의 성과가 아니었는가,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아직까지 뭐 CES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뭐 이제 엔비디아, AMD 그리고 이제 현대차까지 이런 그 중요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해주신 기업들 잠시 후에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일단 젠슨 황 CEO가 피지컬 AI의 첫 시장으로 딱 자율주행 차를 점찍은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AI 알파마요를 공개를 했는데 네. 올해는 또 자율주행의 시대가 열릴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자율주행 AI,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자율주행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는 이미 자율주행 어떤 그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그 퀄컴이라든가 또는 모빌아이라는 이런 회사들하고 결국은 이제 시장을 3분하고 있었어요, 이미. 특히 이제 ADAS 프로세서 시장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점유율이 한 30%가 넘거든요. 결국 이미 이런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런 기술력과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자율주행 AI를 공개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에 탑재를 해서 결국 이제 이 부분으로 해서 이제 AI 기반의 로보택시를 개발하겠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어떤 그 오늘의 밝힌 그런 내용이었고요. 뭐 사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속된 표현으로 그 AI에 관련된 건 우리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금 이제 뭐 GPU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네. 이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지금 속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존의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또는 이제 테슬라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강적을 만난 거고요. 물론 엔비디아 지금 이런 지금 이제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과연 뭐 테슬라라든가 지금 웨이모의 기술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엔비디아 자체가 특히 레벨 2 이상의 어떤 그 고급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입지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의 이런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토요타라든가 뭐 벤츠라든가 현대차 그룹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향후에는 굉장히 좀 이제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AI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지배력을 좀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엔비디아가 본격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엔비디아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이제 그 AI 산업 전체로 봐서는 어떤 그 독자적인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에서의 어떤 지배력 강화, 여기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또 이게 주목할 만한 점이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시장의 표준을 좀 장악을 하겠다. 약간 그렇죠. 이런 비전이 또 돋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 자율주행도 자율주행이지만 기존 사업에서도 잘 하고 있습니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똑똑한 AI를 굴릴 수 있도록 이제 루빈칩 본격 양산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자, 하반기까지 또 반도체 훈풍 이어질까요, 대표님? 사실 베라 루빈을 좀 더 앞당겨서 공개를 했죠. 루빈 GPU에다가 이제 그 베라 CPU를 결합시킨 구성인데, 결국은 그거죠. 경쟁사들이 추격할 시간을 주지 않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어차피 시장을 리드하는 입장인데, 이제 리드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블랙엘 울트라보다 지금 보면은 성능이 한 5배 정도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은 지금 보면은 성능뿐만이 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뭐 추론 비용을 갖다가 한 10분의 1로 그 절감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뭐 결국은 이제 지금 반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루빈의 출시가 이제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루빈에는 HBM4가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6년에 출시되는 루빈에는 HBM4가 8개가 들어가고요. 2027년에 출시되는 루빈 울트라에는 1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HBM3 이 시장에서 지금 SK하이닉스가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은 HBM4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어요. HBM4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기술력도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빅3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반도체 시장 전반에는 어느 정도의 좀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계속해서 이 HBM의 성능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그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연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아마도 엔비디아도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이 부분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CES 2026의 화두 중 하나인 피지컬 AI, 그중에서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로봇인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구글 딥마인드가 협력을 하겠다.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또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아틀라스의 어떤 이제 그 개발형 모델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엔비디아하고 조금 이제 오히려 저는 현대차의 이런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런 전략이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는 분명히 피지컬 AI가 지금 방점을 찍었지만은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라든가 어떤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는 반면에, 아틀라스는 어떤 형태로 가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SDF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예 실제 공정에서 학습이라든가 검증을 통해서 로봇의 어떤 그런 이 휴머노이드의 뭐 실패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현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그룹의 전략은 이것의 실험실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바깥으로 꺼내서 산업과 일상으로 바로 적용을 해버린다. 여기서 뭔가 문제를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건 굉장히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의 전략보다는 더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올해에는 물론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런 그 로봇 전략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며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로봇을 생산하고 뭐 판매하고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로봇에다가 AI 여기다 산업 데이터까지 동시에 축적을 하면서 또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궁극적인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지금 현대차도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는 본업도 중요하지만은 하나의 어떤 그 AI 로보틱스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진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질문처럼 저는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상당히 가속화될 거라고 봐요.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산업용 현장의 직접적인 어떤 이런 그 채택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네. 결국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러한 그 실생활에 대한 적용도 상당히 좀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좀 이런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이 생겨서 한 네. 가지만 더 여쭤볼까 봐요. 그럼 또 기존의 산업용 로봇보다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산업용 로봇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중후장대형 그 산업에서의 어떤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단순한 기능밖에 못하는 거죠. 그야말로 뭐 옮기고 네. 뭐 절단하고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공장 자동화 정도의 어떤 단계라면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어떤 활동의 반경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액추에이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이제 진화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향하는 바도 아예 사람이 없는 공장까지도 만들겠다라는 게 지향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 인간화가 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기능까지는 지금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판단이라든가 의사결정 이건 인간이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휴머노이드가 하는 아마 이런 식의 지금 그 방향성, 이런 식의 그림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한 자동화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총 큰 종목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가 1%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또 CES에서의 발언들의 영향을 받은 걸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그 오늘 그 장중에 아까 낮에는 엔비디아가 오히려 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게 별거 없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왔는데 막상 이제 장이 가까워지니까 네. 개장이 가까워지니까 조금 상승폭을 늘리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뭐 루빈의 공개라든가 또는 알파마요의 공개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젠스왕 CEO의 발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중국 내에서의 어떤 H200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부분.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 굉장히 좀 버려진 시장이었는데 네. 이제 이 시장이 올해는 어떤 실적으로 좀 이제 그 추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저는 올해에도 여전히 어떤 이런 그 AI 산업의 가장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떤 기업으로 올해도 역시 투자분들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H100 물론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기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 기억해 보겠고요. 다음으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지금 5% 상승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이던스 상향이 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올해 이제 그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한 11억 지금 8,500만 달러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전망치가 한 11억 900만 달러에서 4,900만 달러 정도였으니까 지금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크게 상회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약 수요가 워낙 강력하고 그리고 또 수주 잔량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전망치를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주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다가 굉장히 양호한 조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전의 어떤 고점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전 고점이 한 76달러 정도 되는데 충분히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다 좋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비스트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3.8% 넘는 강세인데 이번 인수 소식이 뭐 비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냥 호재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대표님. 사실 이제 이 코젠트릭스 에너지에 대한 인수인데 네. 결국 이게 이제 지금 기가와트 한 5.5기가와트 정도의 용량을 갖춘 이런 이제 인수인데 결국 전력 생산의 어떤 역량에 대한 문제죠.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강화하려고 지금 이런 그 발전 전문 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적극적인 M&A 전략에 나서고 있는 거고 결국은 에너지 시장 내에서 입지가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주가 자체도 지금 비스트라 에너지도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모양을 보면 바닥을 다지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뭐 이런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가 부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스트라 에너지 또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흐름 가지고 있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 핫합니다. 먹는 비만약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이 주가의 상승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노보디스크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구용 비만약을 어떻게 보면 재료로 해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다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라일리가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포글리프로는 조만간에 FDA 승인이 날 거예요. 그럼 오히려 또 그때는 일라일리의 주가 어제는 사실 일라일리는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 지금 강보합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라일리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퍼스트 인 클래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스트 인 클래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쪽이 이제 좀 더 우위에 설지는 그때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노보디스크가 선점을 했지만은 일라일리의 오포글리프론이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은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노보디스크보다는 일라일리 주가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 3월쯤에 FDA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일라일리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을 때 한번 들어가 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언더아머 한번 볼게요. 네. 3.68% 상승 중입니다. 지분 보유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왜 그렇게 좀 큰 영향일까요? 그러니까 언더아머가 사실 오랫동안 좀 부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키도 그랬고 미국의 스포츠 그 용품 업체들이 사실은 이게 어떤 경기의 영향도 좀 받았고 그러면서 좀 부진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페이펙스 파이낸셜 캐나다의 투자 회사인데 지분의 자그마치 22%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마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뭔가 이제 기관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뭔가 좀 경영의 안정성이라든가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주가도 사실 지금 보면은 확실하게 좀 바닥에서는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제 워낙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반등 여기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그 기관의 보유 공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언더아머도 이제는 조금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의류 회사들 전망이 좋던데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볼게요. 저는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바닥에서는 한 10% 정도 올랐는데 지금 정도의 자리에서도 저는 크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주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서 네. 지금 충분히 매수 관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언더아머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5분 뒤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